안녕하세요. 지난 회차에서 우리는 형태소와 단어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형태소와 단어는 일치할 때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립할 수 있으면 단어이고 뜻을 가지고 있지만 자립할 수 없으면 형태소죠. 그래서 형태소와 형태소가 만나 단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단어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다음 자료를 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뭐가 좋을까? 친구 구함이 어때? 좀 길지 않아? 재미도 없고. 좀 길지 않아? 재미도 없고. 친구질은 어때? 짧고 재미있고. 싸움질, 부채질 같은 단어를 보니 질은 안 좋은 뜻인 것 같아. 그럼 친구 찾기는 어때? 너무 평범하지 않아? 친한의 뜻도 없고. 친친 찾기 어때? 라디오에서 친친을 들어봤던 것 같아. 익숙한데? 좋아, 그럼 이걸로 하자. 좋아. 만화에 나오는 학생들은 친한 친구를 구하는 일을 뜻하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질, 기와 같은 접사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즉 덧붙인 것이죠. 각 어절의 앞 글자만을 따서 단어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이처럼 단어를 만드는 원리와 방법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첫 번째는 어근과 접사를 구별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파생어와 합성어를 구별할 수 있다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학습 내용은 첫째, 어근과 접사, 둘째, 파생어와 합성어입니다. 재미있는 OX 퀴즈를 풀어볼까요? 문제를 읽고 답을 생각해 보세요. 조사는 자립성은 없지만 분리성이 강해 단어로 인정된다. 정답은 O입니다. 분리성이 강하고 우리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사를 단어에 포함하기 위해 국어학자들은 단어를 문장에서 자립할 수 있거나 자립할 수 있는 요소에 붙여서 쉽게 분리되는 말로 정의합니다. 같다는 한 단어이자 한 형태소이다. 정답은 X입니다. 같다는 혼자 잘 쓰이는 자립성이 있으므로 한 단어는 맞습니다. 그러나 형태소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이기 때문에 같다라는 한 단어가 형태소로 쪼개질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간은 의존 형태소이자 실질 형태소이다. 정답은 O입니다. 가다의 가, 푸르다의 푸르와 같은 동사와 형용사의 어간은 혼자 쓰일 수 없으므로 의존 형태소이지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실질 형태소입니다. 자,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단어에 대해 알아보려면 단어의 뜻을 살펴보고 그 단어를 작은 단위로 나누어 보고 그리고 작은 단위로 나누어 본 다음엔 단어를 이루는 요소들의 특징을 파악하면 그 단어에 대해 좀 더 확실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하면 단어의 뜻을 알기 쉽고 단어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알아서 일상생활에서 많은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기역, 니은, 디귿을 보시면 많은 단어가 나와 있는데 물, 이와 같은 단어는 미음, 우, 리을 이렇게 의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의문은 뜻이 없으니까 이런 물과 같은 단어는 하나의 형태소가 한 단어를 이룬 예 이렇게 간단합니다. 굳이 나눌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니은, 디귿을 보시면 분명히 하나의 단어지만 뭔가 두 개의 요소가 만나서 이루어졌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물가, 물개, 물거품, 물걸레, 물고기 모두 물이라는 형태소에 다른 형태소들이 결합되어서 새로운 단어를 이룬 예입니다. 자, 디귿을 보시면요. 마찬가지죠.
자, 기역은 분명히 물, 하나의 형태소가 한 단어를 이루었는데 디귿을 보시면 물 앞에 눈, 또 설탕, 소금, 국, 흙탕 이런 말이 붙어서 한 단어를 이루고 있네요. 그래서 니은은 물 뒤에 다른 형태소가 결합되었고 디귿은 물 앞에 다른 형태소가 결합되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네요. 이런 단어의 의미를 잘 알고 싶다면 물고기가 물과 고기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렇게 작은 단위로 분석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자립형태소, 의존형태소, 실질형태소, 형식형태소를 배웠는데요. 자, 밑줄 그은 부분을 제외한 것은 지난 회차에서 다 배운 것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지난 시간에 배운 자립, 의존, 실질, 형식형태소에 접사, 어근 이런 개념이 추가됩니다. 그럼 이번 회차에서 배울 내용, 어근, 접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본격적인 학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장 속에서 다음 밑줄 그은 단어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아봅시다. 자, 밑줄이 잘 보이시나요? 햇나물, 햇과일, 햇곡식, 그리고 날음식, 날고기. 자, 이런 단어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요. 이 단어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자, 1과 2의 밑줄 그은 단어를 형태소로 나누고 그 형태소들이 홀로 쓰일 수 있는지 말해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단계를 거쳐서 어근과 접사의 의미를 탐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밑줄 그은 단어는 5가지였죠. 햇나물, 햇괄, 햇곡식. 자, 햇이 공통되네요. 햇나물을 2개로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은 햇과 나물이겠죠. 설마 햇나와 물로 나눌 순 없겠죠. 햇과일도 햇과와 일로 나누진 않겠죠. 햇 더하기 과일입니다. 햇곡식 역시 햇과 곡식으로 나눠지겠죠. 날음식, 날고기, 날과 음식으로 나누어지고 날과 고기로 나누어지겠죠. 자, 햇과 날은 홀로 쓸 수 있나요? 날 혼자 잘 쓰이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이 무슨 날이야? 라고 물었을 때 무슨 날? 그 날이 아니죠. 여기서의 날은 덜 익은이란 뜻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야 할 때 그 날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새로운 의미죠. 그래서 햇과 날은 홀로 쓸 수 없는 말입니다. 그에 반해서 나물, 과일, 곡식, 음식, 고기는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이죠. 충분히 쓰입니다. 과일, 고기, 나물. 그쵸? 자, 그러면 1과 2의 밑줄 그은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과 그 뜻을 제한하는 부분으로 나누어 보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본 단어를 나누었습니다. 2 부분으로요. 그러면 그 2 부분에 해당하는 의미를 살펴봅시다. 자, 햇나물, 그 해에 새로 난 나물, 그 해에 새로 난 과일, 곡식 쭉 나와 있네요. 햇의 의미는 그 해에 새로 난이란 뜻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날음식 볼까요? 말리거나 익히거나 가공하지 아니한 음식, 날고기. 말리거나 익히거나 가공하지 아니한 고기. 날 무슨 뜻인가요? 말리거나 익히거나 가공하지 않은 이런 뜻입니다. 자, 나물, 과일, 곡식, 음식, 고기. 자, 다 살아있죠? 자, 이 살아있는 말, 분명히 그 의미가 그대로 유지되는 이 단어 앞에 햇과 날이 결합되어서 음식, 고기, 나물, 과일, 곡식 이런 단어의 의미를 제한하고 있네요. 자, 나눌 수 있겠습니까? 자, 그 뜻을 제한하는 주변적인 부분,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적인 부분 이렇게 나눠지겠죠. 나물, 과일, 곡식 중심되는 말입니다. 이 중심되는 단어에 햇이란 말이 붙어서 그 중심되는 의미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음식과 고기도 음식, 고기는 그대로 그 의미가 유지되고 있고요. 이 중심되는 단어에 날이라는 단어, 사실 단어는 아닌데요. 날이라는 말이 붙어서 이 중심되는 말,
중심되는 단어의 의미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단어를 딱 봤을 때, 아, 이게 중심이구나. 이거는 중심되는 말에 붙어서 주변적인 의미를 나타내는구나. 주변과 중심을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주변적인 부분을 접사라고 하고요. 중심적인 부분을 어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어근. 자, 한자만 보셔도 알 수 있는데요. 뿌리 근자를 씁니다. 말씀 어자의 뿌리 근자. 단어를 이루는 형태소 중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적인 부분이란 뜻입니다. 중심, 뿌리, 실질적인 의미. 그에 반해 접사는 자, 접할 접자입니다. 근접하다, 접하다, 주변에 접했다는 뜻입니다. 말사자입니다. 어근에 붙어서, 어근에 접해서 뜻을 제한하는 요소입니다. 자, 여러분, 어근과 접사의 의미를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근은 중심이고 접사는 주변적인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음에서 밑줄 그은 낱말을 구성하고 있는 형태소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자, 밑줄 잘 보이시나요? 밤나무, 햇밤, 밤, 나무입니다. 총 4개의 단어입니다. 이 4개의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형태소들의 특징을 살펴봅니다. 자, 1번, 2번의 밑줄 그은 낱말과 3번의 밑줄 그은 낱말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자고 했는데요. 1번, 2번의 밑줄 그은 낱말은 이 2개고 3번의 밑줄 그은 낱말은 이 2개입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밤나무. 자, 밤나무를 보시면 앞서서 중심과 주변적인 요소를 잘 보라고 했는데 밤나무. 이 밤나무에서는 무엇이 중심이고 무엇이 주변인지 판단이 쉽지 않죠? 둘 다 중심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밤나무, 밤과 나무 둘 다 중요하죠. 그에 반해서 햇밤. 물론 햇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밤이 중심이라면 햇은 그 중심되는 부분에 붙어서 주변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밤나무는 2 이상의 어근이 결합된 말이고요. 햇밤은 어근과 접사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자, 밤나무와 햇밤은 나눈다면 밤, 나무, 햇, 밤 2개의 요소로 나누어진다는 점이 공통적입니다.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가 아니라 2개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 그런 단어를 복합어라고 합니다. 2개 이상의 형태소가 어근 더하기 어근인지, 어근 더하기 접사인지 그것에 따라 이제 파생어와 합성어로 나누기도 하는데요. 다음에서 볼 거고요. 자, 밤, 나무 이 2개의 단어는 어떤가요? 밤, 하나의 형태소죠. 나무, 하나의 형태소죠. 나와 무로 나눌 수 없습니다. 나와 무로 나누는 순간 나무, 트리라는 본래 의미가 사라지죠. 그래서 나무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하나의 형태소이자 하나의 단어인데요. 자, 하나의 어근, 자, 중심되는 부분이죠. 밤, 나무. 하나의 어근만으로 이루어진 단어는 단일어라고 합니다. 여기서 새로운 개념이 또 나왔네요. 복합어와 단일어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개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문법은 무엇보다도 정확한 개념 이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개념이 나올 때마다 정확하게 그 뜻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낱말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알아볼까요? 자, 좀 많은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차례차례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밤나무를 보시면요. 자, 1번과 2번은 어근과 어근으로 나누어진 단어네요. 밤과 나무, 밤낮, 앞뒤, 물병. 그 어느 것이 중심, 주변이라고 할 것도 없이 무게가 똑같습니다. 밤과 낮, 대등하죠. 밤이 더 중요하다거나 낮이 더 중요하다거나 하지 않죠. 둘 다 중심됩니다. 앞뒤도 마찬가지죠. 대등됩니다. 대등하고 둘 다 중심되는 부분입니다. 물병, 둘 다 중심되고 대등하죠.
중심 주변 아니고 둘 다 중심되는 부분, 어근입니다. 자, 뛰놀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뛰다와 놀다가 합쳐진 말입니다. 뛰다, 놀다. 어떤 게 중심이고 주변인지 판단이 되지 않죠? 뛰는 것도 중심이고 노는 것도 중심이고 둘 다 대등됩니다. 대등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뛰다, 놀다. 근데 뛰다, 놀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죠? 뛰놀다. 다가 빠지고 뛰놀다 이렇게 한국인이 얘기를 합니다. 자, 벗어나다. 자, 벗다, 나다. 똑같이 대등합니다. 벗다, 나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주변되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근, 어근, 중심, 중심, 대등, 무게가 똑같다. 벗다, 나다. 그래서 이 단어들은 모두 두 개가 모두 중심되는 어근과 어근이 만난 그런 단어입니다. 자, 3번과 4번은 좀 다르네요. 자, 중심과 주변이 딱 눈에 보입니다. 햇밤, 밤, 병아리. 이 중심되는 부분에 햇이라는 주변적인 요소가 붙은 말입니다. 햇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무게를 잰다면 밤과 병아리의 무게가 훨씬 크지 않을까요? 대등하다는 게 아니고 병아리가 좀 더 무게가 크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봤던 밤낮과 다르죠. 밤낮, 밤 이퀄 낮. 밤과 낮은 무게가 똑같은 중심되는 그런 어근이지만 햇밤은 무게를 잰다면 밤이 좀 더 무게가 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 햇과 밤은 햇 주변, 밤 중심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거죠. 주변적인 건 접사. 자, 넓이도 봅시다. 넓이. 자, 그리고 깊, 배. 이런 말이 중심되는 부분이고 개 이런 말은 다만 자, 이것이 지금 용언의 어간인데요. 이 어간 뒤에 붙어서 명사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심되는 부분을 찾으면 요 앞서 나오는 요 부분이 되겠고요. 이것은 다만 그 앞에 나온 말들을 명사로 만들어주는 기능만 한다는 점에서 접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단일어와 복합어라는 개념을 학습했는데요. 자, 단일어는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형태소와 단어는 같을 때도 있고 형태소가 단어보다 작을 때도 있다고 했죠. 단어는 기본적으로 형태소보다 큰데요. 형태소와 단어가 같은 단어, 하나의 형태소가 하나의 단어인 경우 단일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늘, 하와 늘 두 개의 형태소로 나눌 수 없습니다. 하와 늘은 하와 늘. 자, 하늘이라는 하나의 형태소와 단어를 하와 늘 두 개의 형태소로 나누는 순간 그 의미가 사라져 버립니다.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 하나의 형태소입니다. 바와 다, 바, 쉼표, 다 이렇게 나누는 순간 바다의 본래 의미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매우, 자, 매와 우도 마찬가지죠. 매우, 자, 매와 우, 쉼표로 나누는 순간 매우라는 본래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매를 맞다, 매를 때리다, 그 매가 아니고 우도 전혀 그 상관이 없죠. 매우라는 본래 의미가 사라집니다. 자, 푸르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푸르다가 푸르다는 푸르와 다 두 개의 형태소로 나누어지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푸르와 다는 두 개의 형태소가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단일어지? 여러분이 지금 이런 의문을 가지고 다음 학습 내용을 보셔야 하는데요. 자, 복합어에는 합성어와 파생어가 있다는 사실을 우선 기억하시고요. 자, 이것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하늘, 바다, 매우 분명히 하나의 형태소입니다. 두 개로 나누는 순간 본래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푸르다는 푸르와 다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왜 못 나눌까? 왜 단일어일까? 두 개의 형태소인데 왜 단일어일까?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할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어근은 단어 형성법과 관련된 개념이고요. 어간은 활용과 관련된 개념인데요. 우리는 지금
단어 형성법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단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고 단어를 이루는 요소는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그것을 지금 학습하고 있습니다. 자, 어근에 상대되는 개념, 어근에 반대되는 개념, 어근과 대립되는 개념은 접사이고요. 어간과 대립되는 개념은 어미입니다. 어근과 어간, 좀 비슷해 보이죠? 근, 간. 뭐가 그렇게 큰 차이인가 생각되지만 어근과 어간은 너무나 다른 개념입니다. 그 개념이 속한 범위가 다릅니다. 자, 치받치다. 자, 하나의 단어죠. 이 하나의 단어를 나누게 되면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자, 여기에서요. 자, 어미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단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고 있는데 단어 형성법에서 생각하는 건 오로지 어간입니다. 어미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이 어간을 보시면 어간은 변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했죠. 치받치다, 치받치네, 치받치고, 치받치지. 변하지 않는 부분은 치받치까지죠. 어간 맞습니다. 이 어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볼까요? 자, 밭. 이 밭 뒤에 접사, 치는 좀 더 강조하는 그런 접사고요. 희는 피동, 당하는 의미를 더하는 접사입니다. 자, 밭이라는 중심되는 부분에 주변적인 치와 희가 결합된 어간이 바로 치받치입니다. 이것만 보는 겁니다. 다는 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어 형성법에서는 변하는 부분인 어미를 보지 않기 때문에 자, 푸르다.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예요? 다를 뺀 나머지 푸르, 이 어간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간이 몇 개의 형태소인가요? 푸르, 단 하나죠. 푸르를 푸와 르로 나눌 수 있나요? 물론 나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나누는 순간 어떻게 되나요? 푸르라는 본래의 의미, 블루라는 파랗다라는 본래의 의미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지죠.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단위라고 했습니다. 하나의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단위, 푸르, 못 나눕니다. 푸르, 푸와 르로 나누는 순간 하나의 뜻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이 어간이 하나의 형태소구나, 단일어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단어 형성법, 단어를 만드는 것에서는 반드시 그 어간만 본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푸르다는 두 개의 형태소로 나눌 수 있다. 푸르와 다, 복합어다.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단일어는 하나의 형태소, 복합어는 두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말인데요. 밥을 먹다, 먹과 다로 나누어지네. 그럼 먹다는 복합어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먹다에서 다를 뺀, 어미를 뺀 나머지 부분, 어간만 보시고 그 어간이 하나의 형태소면 단일어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단어 형성법에서는 그 어간만 본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단일어, 복합어, 단어에는 단일어와 복합어가 있는데 단일어는 하나의 형태소가 그 어간이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고 복합어는 그 어간이 어근인지 어근 접사인지 만약에 어근 더하기 어근이면 합성어가 되고요. 어근 더하기 접사이면 파생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 봤던 이 치받치다. 자, 어미 뺀 나머지 부분 어간만 봅니다. 이 어간에서 이 치받치라는 이 어간은 파생어인가요? 합성어인가요? 네, 잘 맞히셨습니다. 파생어죠. 왜 그런가요? 접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간이 접사가 들어있으면 그 어간에 접사가 들어있으면 파생어가 되는 것입니다. 접사 없이 어근과 어근으로만 이루어지면 합성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봅니다. 자, 4개의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위 단어를 형태소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하늘. 자, 하와 늘로 나누는 순간 sky라는 본래의 뜻이 사라집니다. 형태소는 단일한 뜻, 일정한 뜻을 가진 최소의 단위입니다. 자, 하늘. 절대로 나눌 수 없죠? 하늘이라는 단일한 뜻을 가진 최소의 단위, 하나의 형태소, 하늘. 자, 숫염소 어떤가요? 염소 나눠지죠? 숫. 암컷이 아닌 수컷이란 뜻을 가진 거죠. 숫과 염소로 나누어지고요. 논밭. 논과 밭으로 나누어지네요. 자, 코웃음 어떤가요? 네. 자, 코, 웃, 그죠? 세 개의 단어로 나누어지죠? 자, 제가 지금 코, 웃, 이라고 했는데요. 자, 왜 세 개의 형태소로 나누어질까요? 자, 코죠, 코.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형태소예요. 웃다, 하하하, 웃다, 웃.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은 어떤가요? 웃다, 웃고, 웃네. 이렇게 활용하는 동사를 명사형으로 만들어주는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형태소입니다. 문법적인 뜻을 가지고 있으면 형태소라고 했죠. 그래서 코, 웃음. 세 개의 형태소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석된 형태소들이 어근인지 접사인지 이걸 지금 왜 하나요? 이 단어가 파생어인지 합성어인지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늘, 어근이죠. 단일어입니다.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지면 단일어입니다. 자, 숫염소. 자, 숫은 주변적인 요소고 염소는 중심적인 부분이죠. 접사, 어근으로 나누어지네요. 논밭, 논과 밭, 둘 다 중심되는 부분이죠. 무게를 잰다면 대등할 것입니다. 그래서 논도 중심, 밭도 중심, 어근 더하기 어근 이렇게 나누어지죠. 자, 코웃음 볼까요? 코, 하나의 뜻, 중심되는 부분을 가지고 있죠. 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이고 중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웃음, 코로 웃는다. 그래서 어근입니다. 음은 어떤가요? 코웃, 이게 중요하죠. 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 말을 다만 명사로 바꾸기만 해줘요. 문법적인 기능만 합니다. 자, 음이죠. 음은 접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나누어 보았는데요. 위 단어들을 이제 단일어, 파생어, 합생어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단일어, 하늘은 단일어입니다.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하나의 형태소가 어근입니다. 자, 숫염소 봤죠? 접사가 들어있네요. 자, 접사가 들어있으면 뭐예요? 네, 파생어죠. 자, 합성어 나눠봤죠? 자, 어근, 접사가 없어요. 접사가 없으면 뭐죠? 합성어죠. 자,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코웃음인데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분리했을 때 분명히 접사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음은 접사라고 했습니다. 접사가 들어있네? 그러면 뭔가요? 파생어죠. 그런데 코웃음은 네, 합성어입니다. 코웃음은 접사가 들어있으면 파생어라고 했는데 접사가 들어있음에도 왜 합성어지? 자, 이 의문을 가지고 학습해 봅시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내용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단어 형성법에서 자, 어떤 단어가 만들어지는데 이 단어,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단어가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를 아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직접 구성 성분으로 나눈다는 것인데요. 자, 세 가지는 아니고 이 세 단계를 거쳐서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직접 구성 성분으로 나눠보라고 했는데요. 직접 구성 성분이란 단어를 딱 봤을 때 눈에 보이는 두 개의 성분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단어는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단일어 제외하고요. 단일어를 제외하고 복합어는 무조건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상식적으로 두 개로 나누어지는 그 부분이 어근 더하기 어근인지 어근 더하기 접사인지를 판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근은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말, 접사는 혼자 쓰일 수 없는 말이라고 했는데요. 자, 어근은 중심, 접사는 주변. 이 의미에 더해서 어근은 실질, 접사는 혼자 쓰일 수 없는 말. 이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말. 뭐예요? 실질 형태소죠. 접사. 혼자 쓰일 수 없는 말. 뭐예요? 의존 형태소죠. 자,
이 점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과 또 관련 지을 수 있겠죠? 자, 직접 구성 성분은 한 단어를 직접적으로 이루고 있는 두 부분인데요. 자, 통조림이란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답이 나와 있어서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통조림.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통조림. 정말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뭐로 나눌 수 있나요? 통과 조림이죠. 통조와 림이 아닙니다. 그건 비상식적이죠. 통과 조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 이 통과 조림은 보니까 어근과 어근으로 생각할 수 있죠. 통도 중요하고 조림도 중요합니다. 통 안에 든 조림이니까요. 아, 한 단어를 직접적으로 이루고 있는 두 부분이 어근 더하기 어근이구나. 합성어가 되는 거죠. 자, 코웃음 볼까요? 제가 지금 이걸 좀 가리고 싶은데요. 코웃음 두 개로 나누어 봅시다. 한 단어를 직접적으로 이루고 있는 두 부분. 여러분, 코웃음을 두 개로 나눈다면 코와 웃음이겠죠? 설마 여러분 콧과 음으로 나누진 않겠죠? 콧과 음이 아니라 코와 웃음으로 나누는 게 한국인의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래서 자, 코와 웃음을 나눈 결과 코도 중요하고 웃음도 중요하죠. 코로 웃는다는 거니까 둘 다 중요한 어근 더하기 어근이네요. 그렇게 해서 합성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단어가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를 아는 방법, 직접 구성 성분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합성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앞서 본 단어가 있는데요. 자, 합성어에는 합성 명사 등이 있습니다. 명사는 이름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자, 논밭, 고무신, 촛불. 자, 논밭, 고무신을 보니까 논과 밭, 고무와 신, 명사 더하기 명사네요. 자, 촛불은 어떤가요? 명사 맞아요. 초와 불. 근데 초와 불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나요? 네, 시옷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사이에 들어간 시옷이라고 해서 사이시옷이라고 하는데요. 자, 합성어에는 합성 명사가 있는데 이렇게 명사 더하기 명사도 있고 명사 더하기 사이시옷 더하기 명사 이렇게 구성 방식이 다양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어 구성 방식에 유의해서 다음에 제시한 합성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3개가 있는데요. 자, 오늘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자, 합성어라고 했으니까 모두 어근이 되겠네요. 덥, 밥, 접, 칼, 늦, 더위 모두 중요한 부분입니다. 늦은 더위, 접은 칼, 덮은 밥 중요하죠. 자, 합성어들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의 특징을 보면요. 자, 덮은 동사 어간입니다. 덮다, 덮네, 변하지 않죠. 덮. 그리고 동작을 나타냅니다. 그 뒤에 밥이 붙었습니다. 자, 덮다. 자,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밥도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면 뭐라고 했나요? 어근이라고 했습니다. 접도 마찬가지죠. 접다, 접네, 접고 변하지 않는 어간, 동작을 나타냅니다.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이에요. 늦다, 늦은, 늦고. 자, 역시 변하지 않는 부분 늦, 어간이고. 자, 상태를 나타내죠. 늦다, 빠르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명사가 결합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자, 기억하시나요? 어간 뒤에는 뭐가 온다고 기억하시나요? 한국어에서. 네. 한국어에서는 어간 뒤에 반드시 어미가 와야 합니다. 어간, 줄기간자 어미, 꼬리 밑자를 쓰는데요. 너 왜 이렇게 늦? 이렇게 말하는 한국인 있나요? 너 왜 이렇게 늦었어? 너 왜 이렇게 늦니? 너 왜 이렇게 늦어? 이렇게 늦이라는 어간 뒤에 반드시 어미를 붙여서 말합니다. 어미. 이게 바로 한국어의 통사, 한국어의 문장, 한국어의 문법입니다. 밥을 덮.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불을 덮.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나요? 이불을 덮어. 이불을 덮어라. 덮 뒤에 어미가 오죠. 그런데 지금 이 단어를 보면요. 어간 뒤에 어미가 오지 않고 바로 명사가 왔습니다. 우리가 문장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자, 통사란 말이 나왔는데요. 통사는 문장이란 뜻입니다.
문장. 문장을 좀 어려운 말로 통사라고 하는데 한국인들은 일반적으로 너 왜 이렇게 늦었어? 라고 어간 뒤에 어미를 결합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보면요. 어간 뒤에 바로 명사가 왔어요. 어미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어의 일반적인 문장, 한국어의 일반적인 문법, 한국어의 일반적인 통사가 아니다. 통사에 어긋난다. 라고 해서 아닐 빗자를 써서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어의 문법에 맞는 합성어가 아니라 한국어의 문법에 어긋나는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방식으로 구성된 합성명사의 예, 늦잠. 우리가 너무나 잘 쓰는 이 늦잠이란 말도 어간 뒤에 어미가 오지 않고 바로 명사가 결합한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자, 파생어는 어근에 접사가 결합해서 만들어지는데요. 자, 접사는 어근의 앞에 결합하는 접두사와 어근의 뒤에 결합하는 접미사가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개념이 많이 나옵니다. 자, 접두사가 결합한 파생어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깨, 나물, 조기, 어근 앞에 참참참. 자, 진짜, 우수한이란 덧붙여주는 의미를 가진 말이 붙어 있죠. 자, 뒤. 자, 이 뒤는 앞뒤 할 때 그 뒤가 아닙니다. 새로운 의미입니다. 자, 이런 없다, 흔들다, 석다라는 어근 앞에 붙어 있죠. 자, 이제는 형태가 변하는 접두사인데요. 어근 앞에 이렇게 셋이, 셋, 이렇게 형태가 변해서 결합하고 있죠. 위치를 봐서 접사 중에서도 머리 두자를 써서 앞에 붙었다라고 해서 접두사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말들은 어근에 특정한 뜻을 더하거나 강조하면서 새로운 말을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특정한 뜻을 더한다. 주변입니다. 주변. 그래서 이런 말들은 어근 앞에 오기 때문에 접두사라고 합니다. 자, 접미사가 있습니다. 꼬리 밑자를 씁니다. 어근 뒤에 붙는데요. 자, 꾸러기라는 뜻을, 꾸러기. 이제 그것이 심하거나 많은 사람이란 뜻을 가진 꾸러기라는 말이 이제 명사 뒤에 붙어 있는 거죠. 말썽, 참. 이거는 명사이면서 어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단어를 보시면 자, 모두 어근 뒤에 스럽다, 하다, 꾸러기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접미사를 보시면요. 자, 꾸러기처럼 어근의 품사를 바꾸지 않는 종류도 있고 스럽처럼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종류도 있는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말썽과 잠은 명사죠. 이 뒤에 꾸러기가 붙어도 그대로 명사입니다. 그런데 어른, 자, 명사죠. 그런데 이 뒤에 스럽다가 붙으면 뭐가 되나요? 형용사가 됩니다. 자, 사랑하다, 사랑 명사죠. 그런데 하다라는 접미사가 붙었더니 동사가 됐어요. 이렇게 접미사는 본래의 품사를 바꾸기도 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 구별이 어려운 복합어를 볼까요? 자, 놓쳤다. 자, 이런 단어는 앞 음절을 하나씩 따서 줄이는 방식의 복합어죠. 파생어도 아니고 합성어도 아니네요. 자, 최근에 만들어진 새말을 보시면 자, 이런 단어가 있는데요. 자, 갈비촌 반짝 세일은 합성어죠. 왜냐하면 어근이니까 어근 더하기 어근. 그런데 파생어, 새내기 지킴이는 어떤가요? 내기와 지킴이 어근이고요. 그 앞에 새, 접두사, 이라는 접미사가 붙었죠. 그래서 파생어가 됩니다. 주변적이고 혼자 못 쓰이는 말, 접사가 붙었어요. 파생어. 자, 강추, 얼짱, 학생부 어때요? 이건 모두 어절의 앞글자를 땄죠. 그죠? 각 어절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이기 때문에 합성어도 아니고 파생어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말들의 의미를 찾아보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이 단어를 보시면 자, 이제 비교적 제가 최근에 만들어진 그런 단어죠. 자, 이런 말들을 보면요. 자, 모두 어때요? 안습, 엄친아, 볼매. 각 어절의 앞글자만을 따서 만든 단어죠. 자, 이런 단어들이 사전에 올라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이런 말들은 특정 계층만 쓰고요. 그리고
대다수의 한국인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또 일정 기간 사용되다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정 계층만, 특정 사람들만 사용하니까 대다수의 한국인이 사용하는 말은 아니죠. 그래서 사전에 오류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표제어로 올라있지 않습니다.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이번 회차에서는 단어 형성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첫째, 어근과 접사에 대해 알아봅시다. 단어를 형성하는 요소에는 어근과 접사가 있습니다. 어근은 단어를 이루는 형태소 중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접사는 어근에 붙어 뜻을 제한하는 요소입니다. 둘째, 파생어와 합성어에 대해 알아봅시다. 먼저 단어에는 단일어와 복합어가 있습니다. 단일어는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이고 복합어는 둘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이 복합어는 둘 이상의 형태소가 어근 더하기 어근의 구성인지 어근 더하기 접사의 구성인지에 따라 합성어와 파생어로 나누어집니다. 즉,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단어이고 파생어는 어근과 파생 접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단어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잘 기억하고 이 단어가 파생어인지 합성어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근, 접사의 결합 양상에 따라 합성어와 파생어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근 더하기 어근은 합성어고 접사 더하기 어근은 파생어고 어근 더하기 접사 역시 파생어죠. 자, 좋아하다를 봅시다. 자, 좋다와 하다가 결합한 말인데요. 다가 빠지고 연결해주는 아가 그 사이에 들어갔죠. 자, 좋다 하다 모두 대등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둘 다 중심되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근 더하기 어근 합성어입니다. 자, 사랑하다. 자, 사랑하다. 자, 여러분이 여기에서 똑같은 하다인데 이 하다가 들어가 있을 때 어떤 것은 합성어고 어떤 것은 또 파생어가 됩니다. 자,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똑같은 하다가 들어갔는데 하나는 합성어고 하나는 파생어인가? 자, 접사의 개념을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사랑하다. 사랑하다. 자, 사랑과 하다. 둘 다 중심되는 부분일까요? 아니죠. 사랑하다는 사랑, 그것이 중심되는 부분이고 이제 그 명사, 사랑이라는 명사를 다만 동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다가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적인 부분, 그리고 여기서의 하다는 사랑 뒤에 붙어서 동사로 만들어주는 기능만 하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공부를 하다, 그때의 하다가 아닙니다. 오로지 다른 말 뒤에 붙어서만 쓰일 수 있는 전미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혼자 못 쓰이는 말 형식 형태소고, 자, 혼자 못 쓰이면서 뜻을 제한해주고 문법적인 기능만 더해주면 접사라고 했었죠. 그래서 똑같은 하다지만 사랑하다에서는 하다가 접사이기 때문에 파생어가 되는 것입니다. 좋다와 하다는 좋아하다, 좋다 하다 대등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중심되는 부분 합성어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 접두사에 의한 파생어와 전미사에 의한 파생어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접두사에 의한 파생어, 접두사 더하기 어근인데요. 어근의 품사는 바뀌지 않고 특정한 의미만 더해집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전미사는 좀 다른데요. 자, 새빨갛다. 두 부분으로 나눠봅시다. 새와 빨갛다죠. 자, 이게 상식적인 그런 구분이죠. 새빨 더하기 같아는 아니죠. 새 더하기 빨갛다인데, 자, 빨갛다의 품사는 형용사입니다. 상태를 나타냅니다. 여기에 새라는 접두사가 붙으면 뭐 형용사가 동사가 되거나 명사가 되거나 하지 않죠. 다만 뜻이 좀 더 강하게 새빨갛다, 강조하는 의미만 덧붙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접두사에 의한 파생어입니다. 자, 전미사에 의한 파생어는요, 어근 뒤에 접사, 이제 꼬리 밑자 써서 전미사가 되는데요. 어근에 품사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공부, 명사죠.
여기에 하다라는 전미사. 자, 전미사 앞에 분명히 하이픈이 그어져 있죠. 이 하이픈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미사는 혼자 못 쓰입니다. 반드시 어근의 앞이나 뒤에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미사 앞에는 이렇게 하이픈이 그어져 있는 것입니다. 접두사는 어떨까요? 접두사도 마찬가지로 자, 새빨갛다. 자, 새 뒤에 접사가 그어져 있죠? 왜냐하면 어근 앞에 쓰여야 하기 때문에, 즉 접두사 뒤에는 반드시 어근이 오기 때문에 이 접두사 뒤에 하이픈이 그어져 있고요. 자, 전미사 뒤에는 어떤가요? 자, 전미사 앞에는 반드시 어근이 와야 하기 때문에 역시 하이픈이 그어져 있죠? 이런 전미사가 붙으면 원래 어근의 품사인 명사가 동사로 바뀐다 라는 사실입니다. 인터넷 등에서 새로 만들어진 단어들을 찾아보고 어떤 방식에 의해 만들어졌는지 알아볼까요? 자, 최근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요. 이제 멘붕이란 단어가 있죠? 자, 이런 단어는 합성어나 파생어가 아니고 줄임말입니다. 약어와 이제 줄일 약자거든요. 그리고 두자어. 자, 머리 두자예요. 앞글자만을 따서 만든 단어가 요즘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단어를 두자어라고 한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수능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보기는 합성 명사의 의미 변화 양상을 도식화한 것이다. 기억에서 디귿에 해당하는 예를 바르게 분류한 것은 물었습니다. 자, 보기를 보시면요. 자, 세 가지가 나와 있네요. 자, A 더하기 B가 AB가 되었을 때 단순한 의미의 결합인 학습방어가 있고요. 그리고 A와 B가 만났을 때 한쪽에만 의미 변화가 나타난 거. 그러니까 AX나 XB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와 B가 만났을 때 제3의 의미가 생겨난 거. 자,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 논밭. 자, 논밭 그야말로 A 더하기 B죠? 의미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불호령은 어떤가요? 불호령. 정말 불호령이라고 했을 때 입에서 불이 나오나요? 그렇진 않죠? 자, 불이라는 것이 몹시 심한, 이제 이렇게 의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호령은 그대로 있는데 오로지 불에서만 의미 변화가 나타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까치발. 제3의 의미가 생겨났다는 것인데요. 자, 까치발은 발 뒤꿈치를 드는 발이란 뜻인데 왜 까치발이 발 뒤꿈치를 든 발이란 의미가 생긴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래와는 전혀 상관없는 제3의 의미가 생겨난 단어, 이제 그것이 바로 세 번째 경우가 되겠네요. 자, 기억하시면서 선지를 보겠습니다. 자, 선지를 보시면요. 자, 기억, 니은, 디귿 쭉 나와 있고 5번 선지까지 보면 이제 공통되는 단어들이 몇 개 있죠. 자, 여기에 나온 단어들을 이제 하나하나 기억인지 니은인지 디귿인지 살펴볼 것입니다. 자, 보시면요. 지금 6개의 단어가 선지에 제시되어 있는데 그 단어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볼까요? 자, 칼집, 칼을 넣는 집, A 더하기 B네요. 기억에 해당합니다. 돌부처. 자, 돌부처는 이제 어떤 상황에도 이제 감정의 흔들림이 없는 사람을 뜻하죠. 왜 돌부처가 그런 뜻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의미와 전혀 상관이 없죠. 돌부처는 원래 돌로 만든 부처 아니겠습니까? 근데 감정의 흔들림이 없는 사람,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었으니까 디귿이 되겠네요. 오누이, 오빠와 누이의 합친말이죠. 그냥 합쳐진 거, 기억입니다. 쥐며느리. 자, 쥐며느리는 이제 쥐의 한 종류인데 왜 쥐며느리가 그 쥐의 한 종류를 가리키게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며느리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건지 모르겠죠? 자, 전혀 새로운 의미가 생겨난 거죠. 제3의 의미. 자, 디귿에 해당합니다. 자, 비바람. 비와 바람이 합쳐진 거죠. 기억에 해당합니다. 벼락부자. 자, 벼락부자는 갑자기 된 부자란 뜻인데요. 벼락이 갑자기 지죠? 그럼 벼락부자는 설마 벼락을 맞은 부자는 아니겠죠? 갑자기 된, 그러니까 의미가 좀 변했습니다. 그죠? 벼락, 원래 의미가 완전히 바뀐 건 아니고 이제 조금 변형이 됐는데, 자, 부자는 가만히 있고 한쪽에만 의미 변화가 생겨났으니까 니은이네요. 자, 이제 골라볼까요? 니은 해당하는 거 벼락부자입니다. 자,
니은에 해당하는 거 벼락부자였는데 오로지 4번밖에 없네요. 정답은 4번이 됩니다.